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실제로 전정할 때는 임눈과 꽃눈의 비율로 별과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지만 임눈과 꽃눈의 비율을 맞추지만 실제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측지를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쭉 넘어가 봅시다. 이건 넘어갑시다. 이렇게 가지가 분화되는 시점에 있는 꽃눈도 싹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켜가지고 곰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비료와 관련된 거요.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쓰는 1년간 써야 될 비료의 양이에요. 나무 비료도 1년간 써야 될 비료의 양인데, 이렇게는 나는 못 해보겠어요. 이렇게는 못 해보고, 여기 탄소, 수소, 산소, 수소 다 비료예요. 대기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쓸 뿐이지. 그래서 이제 가량원에서 질소 인상 해준 이야기하는데, 요걸 못 외우겠으니까 그 자리에 없나요? 네. 이걸 못 외우겠으니까 이거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물론 재밌게 관련된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는 못 외우겠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질소인 칼륨은 수확량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준다. 기준은 질소를 기준으로. 칼슘, 마그네슘, 황은 다량원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준다. 그 다음에 철, 금소 등 미량원소는 다량원소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놨어요.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비료주기가 조금 편해지세요. 제일 어려운 게 비료라고 하잖아요. 비료주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100분의 1, 그 다음에 이 다량원소의 10분의 1 주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 정도로 주고, 이렇게 해놨더니 좀 편해졌어요. 비료를 주는 양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머릿속에만 정리해놓고 실제로 제가 주는 방식입니다. 1kg를 한 나무에서 1kg를 수확했으면 그것의 100분의 1, 질소 10g 주는 거예요. 3kg를 수확했으면 100분의 1, 질소 30g 주는 거예요. 쉬워졌어요? 비료를 주는 양, 수확량,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좀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질소 경합이 일어나가지고 질소 기하현상 막으려고 많이 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차는 똑같이 1, 2, 3년차는 똑같이 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오레곤 주립대에서 만들어진 연간 비료 12량 블루베리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쭉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주는 비료량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는 이유가, 블루베리는 비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뺏어가니까. 열매 가져가잖아요. 가져간 만큼 줘야지. 그래서 주는 건데, 그것이 오레곤주에서 정리한 것과 제가 수확하는 양의 100분의 1 정도로 질소량을 주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질소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1년간 줘야 될 질소량을 결정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복비를 쓰신 경우에, 그러면 유환이라는 비료는 질소가 21% 들어있어요. 그러면 20g 나누기 21% 하면 돼요. 21%까지 눌러야 돼요. 20g 나누기 21%. 그러면 각각의 비료의 양이 1년간 줘야 될, 한 주당 줘야 될 양이 결정됩니다. 조금 자세히. 앞에 페이지에 10, 20, 21도 있잖아요. 네. 그게 함량인가요? 예, 비료 함량이에요. 이번에 그 한국연합에서 만들어진 재배레기가 이번 시대에 있었거든요. 소재가 20kg짜리가 아니라 네. 10. 그거 10%짜리 각각. 질소 이상 가리가 10%. 그래서 자 봅시다. 20 복비를 줘야 될 방식입니다. 150일 중 75에 간주한다. 물을 줄 때 물하고 섞어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오후 교육을 제가 뺏어버린 방법입니다. 뺏어버린 거 아니면 오후에 12시 반까지. 아니 오후에 비료 교육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 3kg 수확을 때를 봐봅시다. 3kg를 1년간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질소 12장에 30g 1년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유한 비료는 300병에 300조 10대를 전제했을 때 유한 비료는 1년간 써야 될 것이 44개 유한 비료 두 포가 필요해요. 질소질 비료, 단비료는. 그렇고 복합 비료 20, 20, 20을 준다 하면은
2포 조금 더 넘게 있습니다. 3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300주를 1년간 줘야 될 비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이 사지 마시라. 그래서 20을 준다면 42포면 충분해죠. 한 번 줄 때 75번 줄 거니까 물 줄 때마다 주는데 하루 건너서 비료를 준다. 한 번씩 준다 하면 이 복비를 0.6kg 한 번 물 줄 때마다 0.6kg만 주면 돼요. 그러면 0.6kg를 또 저울로 재야 되나요? 1리터짜리 바가지 있죠. 그 절반보다 조금 더 주면 되겠네. 한 번 줄 때마다 물탱크에 집어넣고 녹여서 수중고 다 물탱크에 다 넣어놓으셔서 관수하시는 분들, 양액비가 있지 않고 양액비 따로 없으시는 분들이 물하고 섞어서 줄 때 물탱크 안에다 수중고다 집어넣고 한 번 돌려놓고 한 10분 뒤에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수중고다 넣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냥 한 반바가지 집어넣고 돌리면 됩니다. 올 1년 써야 될 비료가 몇 킬로 필요한지 진짜 계산하기 쉬워졌죠.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아, 저도 배우지만 저렇게 해서 1년 총 수량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도 뭐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여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년에 저거를 저렇게 0.6kg에서 해당 나눠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게 빌려주는 시기는 저희 묘지 같은 경우는 4월달에서 7월 중순까지만 이렇게 주고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요것이 사람들이 발화시부터 수확 종료까지 150일 중 수확 종료까지예요. 이게 15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월 이후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물을 마르지 않게만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착각을 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이따가 양액 저희 공부 다시 할 테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그래서 정리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꽃눈이 움직이면서부터 수확 종료까지 150일로 계산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비료를 준다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75에 가져가는 거예요. 매일 주고 싶다. 그냥 이거 절반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시설제도에서 원래 다이거든가 관련된 시설제도가 필요한 건데 광합성을 가장 잘하고 계속 일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무가 계속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걸 보면은 헷갈리니까 어떤 거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나무 수체에 있는 포화습도로 되어 있는 기체의 기체 소위 말하면 물인데 그 기체로 되어 있는 물, 이 포화습도가 100%라고 가정을 하면 대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가 100%가 안 돼야 증산이 이루어진다. 증산,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무잎을 통해서. 이 과정인데 이것을 최대한 벌려줘야 돼. 그러니까 대기 습도가 수분이 적어야 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면 상대 습도에 비해서 상대 습도가 훨씬 더 작아야 증산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광합성을 가장 잘하게 수분 부족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쭉 정리해 볼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 필요 없고요. 습도가 높으면 온도도 올라야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습도가 낮으면 온도도 낮아야 광합성을 제대로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15도일 때 습도가 60% 정도 됐을 때는 가장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온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도일 경우에 습도가 75% 정도 돼줘야 광합성이 일어나요. 35도가 되면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그 이상은 이제 기공 닫아버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온도별로 시설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습도도 같이 상승시켜줘야지 나무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시설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시설에서는 쿨러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낮을 경우는 쿨러 돌려가지고 습도를 좀 올려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몇 시간? 15분 남았죠. 15분. 빨리빨리 해봅시다. 과일을 제가 그냥 크게, 과일은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버렸어요. 시장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큰 과일이 비싸게 팔리는 시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섹터는 작은 과일, 콩알만한 과일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 기능성으로 먹는 안토시아닌은 콩알만한 과일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과일 찾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큰 과일 찾게 됐고, 그래가지고 큰 과일이 비싼 과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14가와 과일의 크기 기준으로 13mm 이상 14가와 18가의 차이가 가격이 2배 차이가 나요. 똑같은 1kg. 이미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서 이걸 바꾸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큰 과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하는 말이 큰 과일 하려면 어떤 품종 구해야 되고 매일 품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품종을 최대의 크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고 오로지 막 품종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품종 바꾸고 열심히 바꾸고 있지만 그래도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품종 스위트 크리숍 가져가잖아요. 스위트 크리숍이 평균 과일이 14가예요. 이 과일을 저 같은 16가로 파는데 거의 20가하고 같은 가격에 팔아요. 제 공장에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큰 과일을 만드는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별로 빨리빨리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수확 접기가 여기에 진창색 테두리가 만들어지면 수확을 했어요. 이걸 대부분 다 이정표로 삼고 수확을 했었는데 이제 이 테두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으니까 놔뒀어요. 그랬더니 3일 뒤에 이게 18가로 올라오더라고요. 안 따고 놔두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과일이 터지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드래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거 따고 나머지 놔뒀더니 3일 뒤에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18가로 나왔어요. 근데 노지에서는 놔두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무언가가 있어요. 놀이제, 새. 방조망을 쳐놨으면 새는 못 들어오는데 놀이제 나오고 구멍 뻥 뚫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생산량이 쭉 떨어지고 그래서 노지에서는 쉽지 않더라. 근데 시설로 들어갔더니 놀이제 피해가 없으니까 상황에 놔두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제 농장에는 시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 싶어서 시설 제도에 지금은 참 잘했다. 올해 파가 30kg가 안 나와가지고 지불제가 5만 원. 여러분들 농장에서 2,000평 하고 있는 농장이 파가 30kg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시설로 들어가면 그 불량품, 비상품가가 거의 안 나와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스위트 크리숍도 이것은 16가로만 만들면 이건 됐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3일 뒤에 다 퍼진다. 다 됩니다.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병인주가 관련된 이야기를 보자고요. 자, 아까 제가 이거 혼눈 변화 환경도 이야기했죠.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입도 좋은 요구냐? 이건 다 아시죠? 블루베리는 겨울잠을 자야 제대로 생육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품종은 겨울잠 안 자도 되는 품종이 있긴 유레카나 이런 품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낙엽과수는 다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이 겨울잠을 자는 시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5도에서 9.5도까지 이 정도에 노출되면 1시간 노출되면 좋은 시간 1시간 채워지는 것이고 더 높은 온도에 채워진다면 제로 16도 이상이 넘어가면 빼기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좋은 영화를 쭉 채워야 되는데 노지를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제일 유리했어요. 좋은 영화를 채우는 지금까지는. 근데 시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화를 채우면 제일 좋은 곳이 이쪽 집. 좀 더 추운 곳. 여기 같은 시설에서는 인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채우고 좋은 영화를 채우고 고온의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좋은 영화, 지금 이 시기에 좋은 영화를 채워야 되는데 11월 달이니까 그렇잖아요. 시설에서 좋은 영화로 온도가 올라가 16도 이상으로 올라가. 뭐 해야 돼요? 차가운 빨리 쳐야 돼요. 아래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하로 떨어져. 그러면 조금 바꾸지. 그좀 떼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영화랑 금방 채워가지고 만약에 여기 공주에서 조기 가온을 한다 하면은 자 11월 20일 날 가온 시작한다 하면 지금 좋은 영화를 다 채우고 있어요. 남정은 인수가 300시간이라면 300시간이면 11일이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채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좋은 요구량을 안 차면
꽃가루의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에 성장이 더뎌가지고 수분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은 요리를 쳐야 된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나무 성장수도 어렵지만, 영화로 들어가면 까먹습니까? 안 까먹어요. 안 까먹습니다. 이건 이제 유목리 박사님 쭉 정리해준 좋은 모양, 좋은 시간이고,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좀 가까이 있죠. 해보진 영시간 제가 잘못 알았고요. 이거 80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넘어가지고,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아까 말했던 한계온도요. 한계온도 쭉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생육도일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생육도일이 뭐냐면, 적산온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작물 블루베리의 생육은 영상 5.5도 이상일 경우에 생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평균 온도에서 오늘 하루의 평균 온도가 오늘 평균 온도가 20도였다. 그러면 이 20도에서 5.5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4.5도죠. 이걸 매일 더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평균도에서 평균 온도에서 빼기 5.5를 한 다음에 이걸 더하는 것이 생육도예요. 적산온도는 일 평균 온도를 더하는 것이고, 이 적산온도를 적용하는 것은 1년생 작물들, 파, 배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적산온도를 적용하는데, 딸기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수확하는 영년생 작물인 과수는 생육도일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생육도일은 어느 정도 쌓여야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시부터 수확할 때까지 쌓여야 되는데, 그 쌓이는 온도가 두부 같은 경우는 거의 750도, 700도 이 정도 쌓여야지 수확이 되는 것이고, 블루카락 같은 경우는 거의 820도, 이 정도까지 20도 이 정도 쌓여야지 수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옥그로코니 후쿠베리는 거의 1500도일 쌓여야지 수확이 되는 거고, 옥그로코니는 거의 1700도일 돼야지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온도가 쌓여야 수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기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조생, 중생, 만생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생육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생육도일을 중요하냐? 시설 재배에서 가온하는 농가들은 이거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회장 베리베리팜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월, 3월 말 이야기를 하셨는데, 블루베리 저 9월 20일까지 올해 수확했어요. 전라남도 하순에서. 레미다에 후쿠베리가 있고 있는데, 후쿠베리는 수정이 끝나면 차광 막 쳐가지고요, 광합성량을 최대한 억제시킵니다. 햇빛량을 줄이는 거예요. 습기를 늦추려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8월 15일부터 첫 수확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추석 되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부터 시장에서 경기가 이거죠. 2월부터 거의 9월까지 블루베리가 전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가가, 냉동가가 대단한 나라예요. 어찌됐든 그런 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후쿠베리 요즘 네비다이가 전라남도 쪽이나 제주도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올해 노지에서 6월달에 수확하는 블루베리를 제가 4월 25일날 첫 수확을 했어요. 2달 당했습니다. 2달 당했는데 나무가 얼마 들었냐? 3만 원 들었어요. 2달 당했는데 나무가 3만 원. 수정걸 넣은 것이 1월 24일에 넣었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4월 15일로 예상을 했었는데 2월달에 너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늦춰져가지고 한 10일 늦춰져서 4월 25일에 수확을 했었는데 주당 1.8kg 가졌고, 최저 온도를 관리를 한 거예요. 최고 온도는 35도거든요. 블루베리의 생육 저거는 몇 도예요? 보통 25도, 26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도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죠. 블루베리가 가장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온도는 26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뭇잎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라시부터 만개기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당기는 겁니다.
나뭇잎도 없고 광합성도 안 해요. 그때는. 이 기간에 최대한 적당 온도, 생육도기를 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최고 기온은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햇빛이 올려주잖아요. 하우스를 안 여는 거예요. 닫아놓으면 온도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35도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한 5cm 엽니다. 천창만. 그렇게 낮의 온도는 최대한 높이 관리하고 밤의 온도는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지면 9도 아래로 안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쯤 작물이 성장하면서 영하 4도, 영하 0도 꽃눈이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한계온도 아래로는 안 쳐지게 위로 쳐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했더니 기름값 3만 원으로 작년 12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오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어떤 일을 많이 하면 하우스 문 열고 닫고만 해요. 전라남도 와서 영하 9도로 떨어지는 게 10월달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문 닫아놓고 아침은 바깥 온도나 낮에 하우스 온도나 똑같잖아요.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쭉 하고 열고 닫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 한계온도 네이버 예보 보고 한계온도 아래로 떨어지겠다 싶으면 열풍기 돌리는 거죠. 근데 0도 이하로는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열풍기가. 그래서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대포, 흔한 대포라는 거 요거 씁니다. 200병에 요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100병짜리. 열풍기를 0도로 세팅을 합니다. 열풍기는 0도가 되면 돌아가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면 영하의 온도에서는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괜히 기름값 영하 9도까지는 돌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는 방식이 이건 0도로 하고 요거 전기 제품 파는 데 가지고 타이머 샀어요. 타이머에 1시간에 10분씩만 전기가 들어가게 설정해요. 그러면 이미 하우스 안에 온도는 0도 아래니까 영하니까 아니에요. 1시간에 10분씩만 전기가 들어가니까 10분간 전기 들어가니까 열풍기가 돌다가 10분 뒤에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하의 온도를 관리해요. 그래서 1월 8일, 올해 1월 8일 가장 춥다고 예보가 네이버에서 나왔어요. 영하 8.1도까지 떨어진다. 근데 이때 영하 8.1도 이상으로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1시간에 10분씩만 돌게 세팅을 했더니 아침 8시에 갔더니 바깥의 온도가 영하 8.1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 내의 온도는 영하 3.6도였어요. 그 다음에 시설 내 최저 온도가 영하 3.6도. 바깥 온도는 영하 8.1도인데 시설 내 온도는 영하 3.6도. 꽃눈이 죽지 않는 온도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름은 가만히 소리 들어봤더니 한 2번 돌더라고요. 2번 돌고 말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 잠자니까 나머지는 못 알아듣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저 온도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팅하는 것하고 열풍기 타이머 이것만 가지고 했더니 거의 기름이 안 들고 저 같은 경우는 3만원 1년 내내 수확할 때까지 3만원 기름값 들어가지고 한 말 들어갔으니까 한 말 20리터 한 말 들어가고 말았으니까 그랬는데 요것을 제주도에 설명을 했더니요 제주도 자기는 2달 반 당겼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최저 온도 관리하는 방식. 낮의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꽃 피기 전까지 꽃이 만개하기 전까지만 이 기간만 당겨줘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요. 나무님이 전개되면 그때부터는 광합성을 잘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온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0도 아래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 잿빛 곰팡이 피해가 없어요. 잿빛 곰팡이는 좋은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거든요. 근데 한참 잿빛 곰팡이 필 때 이걸로 해가지고 35도로 올려버리니까 잿빛 곰팡이 안 오죠. 그래서 2년째 시설에서 잿빛 곰팡이 약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쭉 정리하는 것이고요. 빛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착색을 조장하는 것은 안토시아닌 영동토끼니까 자색관과 자외선입니다. 시설 내에서는 자외선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시설 내에서는 자외선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팔등이라는 나무, 유독 잘 안 익는 꼭지 마감이 안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외도오락이라든가 팔등이나 이런 것이 꼭지 마감이 안 되는 나무들이거든요. 색은 일찍 돌았는데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꼭지가 다 마감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밑에다 반사필을 깔아서 반사필이 없어가지고 은박지 있죠.
보온재로 쓰고 있는 거. 그거라도 깔자 이거 깔았더니 아이고 3일치 지나니까 전체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시설도 이제는 시설이라면 선진지죠. 선진지. 자, 딸기 농가, 복숭아, 딸기 농가, 그다음에 토마토 농가. 시설의 기본 바탕이 전부 다 하얀색. 그렇죠? 대부분 다 배지 하얀색 쓰잖아요. 블루베리가 시설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검정 제초물들을 썼지만 하얀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했더니 우리 공자재 센터 사장님이 주문 안 해가지고 지금 주문하면 먼저 와요. 일주일 뒤에 다 끝나고 있어요. 내년에 합시다고 제가 말하던데 이제는 시설 내에서는 흰색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거 병과 관련된 거 시작하려고. 아까 질문한 것만 답을 좀 합시다. 요거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오늘 질문하신 분이 그전에 사전에 질문 중에 역병과 관련된 하수사님 역병과 관련된 질문을 쭉 하셨던데 그래서 써봤자 의미 없고요. 요것이 PLS에 등록된 약재들이에요. 역병과 관련된 등록된 약재들이에요. 요거 찍지 마요. 그냥 그 농사로 들어가가지고요. 농사 약재 하면 블루베리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블루베리 역병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요것보다 여기는 주변에서 농약회사가 거래하는 업체들 여기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성분입니다. 이 성분, 요 성분, 요거 쳤다 해야 되는데 요거 이 자체에서 해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내용이 생기니까 성분을 꼭 보시라. 고이야기 친환경 재배인데 친환경 재배를 못 써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병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이야기할게요. 병과 관련된 이야기. 환경만 봅시다. 처음부터 봅시다. 환경. 가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to항입니다. 특히 역병이 왔다 하면 틀림없이 논이었을 거예요. 가습하고 배수가 불량한 to항이고. 그 다음에 가지마르병, 가습한 조건이죠. 가습기예요. 제필꽃방이 저가습이죠. 이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죽기세균병, 고온 다습한 장마철이 발생합니다. 발생무익병, 역시 고온 다습이죠. 습기만 잡으면 돼요. 화원 내에 습기만 잡으면 병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습기를 잡는 것이, 그래서 지상부는 건조하게 가요. 제가 질문했는데요. 네. 저 하우스 다원하시거든요. 예. 역경 때문에 지금 뭐 환경 조건은 아니고 묘목을 구입할 때 공소 자체에서 역병이 걸린 그 묘목을 사다가 그 계속 재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번져갖고 친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또그 아이프렌과 수나가리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병이 와가지고 오는 나무 있잖아요. 그거 오래 수확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화학농약 쓰시라고. 그리고 그것만 따로 관리하시면 돼요. 역병이 와서, 왜냐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화학농약을 쓰시되 따로 관리해가지고 역병이 와서 병치하면서 친환경으로 포함 안 시켜놨다. 그리고 잔류가 없어지면 그러면 돼요. 그렇게 관리하셔야지. 저 같은 경우는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를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뚝 받고 선 딱 붙여놓고요. 거기는 화학적 방제예요. 여기는 병이 왔는데 친환경 약재 다 들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말뚝 쳐놓고 요건 내가 생산 안 한다. 그래놓고 거기 화학적 방제하고 대신에 그 면적을 인증 면적에서 빼면 돼요. 아니 전체가 다 지금 아토미 재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심겨져 있는 그 서양에도 다 전염이 있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약재를 써서 뭐 해결하는 같은 방법이 친환경 약재예요. 요즘은 잔류 오래 안 가거든요. 치고 약재 치가지고 일단 몇부터 보셔야 되잖아요. 치고 나서 친환경 인증 1년 유예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유예하고 1년 유예하고 그 다음에 할 때
내가 몇 년 전에 약을 쳤으니 요것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먼저 나무부터 검사하자. 그러니까 나무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접수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잔류가 안 나왔다 하면은 그때 인증신청. 저도 올해 그렇게 했었어요. 나무가 병에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약제 안 들으니까 쳤다. 뭐 딱 친구만 딱 표시를 해놨어요. 물론 더 쳤지만 우리끼리 혈액 차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차 사서 이면적으로 제해야 이면적으로 제해야 인증 받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실험 삼아서 이것도 한번 달리면 별도로 해보라 그랬어요. 형님 안 나오던데요? 없어요. 나무 잎을 보내니까 가지까지. 잘라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면. 예. 그 다음에 곰팡이 마찬가지로 쭉 넘어갑니다. 발생문제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병은 습기에서 온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습이 많거나 이런 것들 병이 오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또 병과 관련된 거 하나로 해결 안 돼요. 항토유형학제, 친환경 약제입니다. 항토유형학제로는 하나로 해결 안 돼요. 환경, 자외선이 들어오게 하라. 자외선은 아까 말했던 생명력 생장 억제되기도 하지만 소독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햇빛 소독한다고 하잖아요. 자외선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자외선이 햇빛 가원에 들어오게 하라. 두 번째, 송풍기 돌리라. 송풍기 꼭 돌려야 돼요. 하우스 안에 송풍기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온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습도를 잡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해결 안 되더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지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배추가 관련된 이야기가 아까 질문이 꽤 많았는데 다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높이가 다른 것은 블루베리 헛갈이 잡기 위해서 높이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지면의 바로 위쪽이 닿아야 돼. 끈끈이를. 그래야 밑에서 올라오는 건 바로 잡죠. 그런 효과가 위해서 높이 다는 건 의미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미국 햄블러가 한 나무에서, 과거는 한 나무에서 시작을 해요. 한 나무만 잡으면 되는데 블루베리가 꽃이 피는 구성화부터는 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과거 전체. 하루 일과의 제일 시작은 루틴으로 잡으세요. 나는 내 농장을 하루에 전체를 싹 보는 것이 내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잡아요. 매일 봐야 돼요. 한 나무에서 시작하면 방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체로 가운데로 퍼지니까 매일 산책하라. 이런 것인데 나는 주말 농장에 일주일에 가더라도 시작은 산책부터 시작. 이것이 어떤 피해가 있냐면 결과지를 부러뜨리는 피해가 있지만 알라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충이 있잖아요. 유충이 튀어다닐 때 또 벼룩처럼 튀어요. 벼룩처럼 튀어다닐 때 야들이 내리는 배설물이 진딧물하고 단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야가 떨어지면 나뭇잎에 떨어지면은 나뭇잎이 곰팡이 쓰고 열매에 떨어지면 열매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리제 답이 없죠. 이렇게 구멍 뚫면서 이런 생각이 보이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는 수확할 때도 잘 몰라요. 노리제 피해. 노리제 피해를 언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예냉이 끝나야 해요. 과일 부피가 팽창해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즙이 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해 제가 3분의 1 사놓고 다음 3분의 1 포기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와인 지금도 있지. 아무튼 노리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것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잎말이다가 이건 약 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약 쳐도 답이 안 나요. 잎을 감싸고 있으니까 특히나 친환경에서는 맞아야 죽는 것들인데 접촉도인데 맞아야 죽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잎말이다가 방지하는 방법. 나뭇잎이 붙어있다 하면 다 잎말이다. 지금 이 시기. 낙엽이 안 되고 나뭇잎이 붙어있다. 낙엽이 안 되게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거미줄. 그래서 나뭇잎이 붙어있다 하면 안에 다 잎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갖고 손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루세요. 여기 보이나요? 잎말이다가? 네. 꽃까지 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심하면 열매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하라고나?
하라 그래. 그 질문이 쭉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 다 설명이 됐었던 것 제가 같고. 질문 설명 안 된 거 다시 여쭤봐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그 질문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십시오. 먼저 질문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질문 좀 있으면 하시죠. 예. 농토구할 때 소나무 껍질 네. 숲이하고 소나무 파쇄물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숲이가 더 부작용이 덜 하더라고요. 파쇄목을 써, 우리 아들 농장은 파쇄목으로 만들어놓고, 제 농장은 숲으로 만들었는데요. 나무 자라는 데가 훨씬 낫아요. 농장에 나무 종종의 외부각을 선출시키는 네. 속 터져요. 외도가 핵심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 속 터져요. 꽃은 일찍 폈는데, 요 인간이 꼭지 마감이 안 돼가지고요. 짜증나서 그냥 놔두고. 아까는 안사판 같은 거 한다 했는데 그걸로 해결이 네, 그걸로 해결을 했어요. 그걸로 해결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대하게 꽃이 제일 먼저 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타가 다 끝나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블루베리 관련된 병에서 예, 사실 뭐 치료가 가능한 병이 있고 불가능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이러스는 안 되죠. 예. 근데 세균성 같은 경우는 뭐 약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한데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바디바이러스이 대표적인 바이러스거든요. 예. 바디바이러스이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비군 만들어놔요. 예비군 만들어놓고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 없이 빼버려요. 거기 사람도 그건 뭐다 뭐 같은 행동을 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블루베리를 제거하면서 이것이 바이러스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세균성에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발생한 증상이 내년에도 나타나면 그냥 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증상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그냥 바이러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소환해요. 근데 이제 사실 역병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한 그 나이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역병 같은 경우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저 말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것도 좀 저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균성 변이는 발생 초기에 방지하라겠고 연속 2번 방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 입제를 뿌려가지고 토양에다 처리를 해가지고 물 줘가지고 충분히 녹게 만들고 꼭 10일 뒤에 다시 한번 줘요. 그렇게만 쳐야 되는데 제 농장에서 연병을 놓쳤어요. 근데 제 옆에 농장에서 논에다 심었는데 병이 와서 그렇게 해줬어요. 네, 노력은 그런 꼭지 때문에 다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혹시 인디고 피스로 인디고 크리스하고 스위트 크리스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똑같은 아삭한 식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디고 크리스를 할 것인가 스위트 크리스를 할 것인가 했는데 제가 먼저 맛본 것이 스위트 크리스예요. 근데 이제 스위트 크리스를 먹어놓고 이 맛을 인디고가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고 나서 스위트 크리스를 가위 깎아냈잖아요. 요것을 16가루만 만들면 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16가 만들어지니까 인디고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인디고도 좋은 품종이 정말 좋아요. 키우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올해 경매 시장에서 대박났던 품종이 인디고예요. 품종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고 저는 이제 선택이 인디고를 할 것인가 스위트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스위트 크리숍이 이게 그 맛은 따라올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했어요. 예.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먼저 받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예. 일반 도시보다 하우스 시설이 좀 더 유리하다고 계속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하우스 시설을 만들 때 그 필수적으로 어떤 뭐 규격이라든지 들어가야 될 장치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만들려면요, 답이 안 나와요. 돈이 엄청 들잖아요. 돈 벌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일중 있잖아요. 제일 바깥에 하우스. 비바람 맞는, 비바람 맞는 이 하우스는 각 지역에 따라 내 재해용으로 설계하세요. 그 다음에 축구는 놓으세요. 축구가 최소한 2.5m 이상은 돼야 돼요.
옆에 하우스 반쪽 있잖아요. 이것만 높게 만들어 놓고, 보통 대부분 3m 권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다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중도 안에서, 포텐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비가림 하우스 제일 바깥에 있는 거 하나 만들 때 내 제형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돈 벌면서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방조방 칠 돈이면 하우스에 조금만 돈 보태면 하우스 치거든요.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노지 해충들, 특히나 노린재 같은 경우, 노린재뿐만이 아니라 꽤 많아요. 노지 해충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일단 피해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우스로 들어가면 습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너무 덥고 이렇게 더 어렵다는 말들 많이 듣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컨셉으로 잡은 게 비닐하우스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과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비닐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머리맡에다 둬야 돼요. 머리맡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시설과 관련돼서 이렇게 알람으로 핸드폰으로 온도 변화를 이음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국산 안 비싸요. 그리고 설치해놔야 돼요. 카메라도 놔둬야 되고. 그래서 시설이 노지는 그냥 떼둬도 잘 알아서 펴요. 솔직히. 근데 시설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시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진짜 골병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몸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도전해볼 만하죠. 저 같은 경우 마지막에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5월 3일날 제가 과일 좋은 거 키로에 10만 원을 받았어요. 200g 용기에다 집어넣고 로골푸드에서 19,900원 붙여놨어요. 제일 먼저 나와요. 경쟁력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야 되지 나이 드신 분이 도전했다가 큰일 납니다. 괜히 나이 드셔가지고 편하게 하우스 축구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옆에 측장의 높이를 네, 그걸 축구라고 그래요. 상관이 아니죠? 네네. 옆에. 요새는 그렇게 네, 옆에를 3m로. 그렇게 내지형 그 설계가 나오나요? 보통 1.8m까지 나오는데 내재형 패드 설계는 없어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더욱저 질문 이제. 네. 일단은 저희가 그 피트모스던 스피던 전부 다 유기물을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뱅이하고 두더지 피해로 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마이스터님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자, 군뱅이. 골치 아파요. 근데 화분 재배를 하면 군뱅이에 대한 대책은 약밖에 없어요. 화분 재배를 하면. 근데 단재배나 노지 재배 하잖아요. 군뱅이가 있어도 크게 그렇게 큰 피해 안 나옵니다. 의외로 노지나 단재배를 하면 상품도 전체적으로 갔다 보니까 군뱅이가 있으면 두더지가 들어올 것이고 두더지가 들어오면 원뿌리를 해집을 것이고 이게 이제 연쇄작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군뱅이 잡는 방법은 노지에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화분재배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필히 약을 쳐서 잡아내야 되니까 근데 굳이 약을 안 치고 잡겠다 하신다면은 겨울철에요. 군뱅이가 다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 뺐다가 군뱅이 싹 제거하고 집어넣는 물리적 방제가 있고 약재로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하게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겨울에 니모이를 진하게 쳐가지고 한 500배로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10일 간격으로 겨울철에 연속해서 줘버립니다. 야들이 그냥 굶어 죽으라고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랬고 두더지 피해를 노지에서 지금은 제가 제 동작에서 두더지는 이충이에요. 유익동물이에요. 너희들은 열심히 구멍 파주라. 그만큼 공기가 더 들어가는 층이 만들어지니까 유공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배수가 안 되면 유공간 묻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왜 유수관이라고 하고 유공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기를 공급하는 관이에요. 유공간이라는 뜻이 유수관이 아니라고. 배수가 안 된다고 유공간을 묻는 게 아니라 흙 속에 토양의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이 유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1m 밑에다 아무 의미 없죠. 블루베리 바로 밑에, 그건 바로 아래쪽에다 묻어줘야 그 안으로 산소가 계속 공급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더지와 관련돼서 제가 하는 방법은 철망 있죠. 코팅된 철망. 그거 말고 코팅이 안 된 철망이 있어요. 철망. 코팅이 안 된 거. 빨리 녹아서 없어지죠. 유목을 심었을 때 그래도 어려서 유목일 때는 그 두더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코팅이 안 된 철망을 1.2m짜리를 사가지고요 30cm로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타이로 삥 둘러서 묶어놓고 거기다가 상토 나무를 심는 위치에 둘러서 같이 심어요. 그러면 두더지는 못 들어오고 어린 나무는 쭉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는 철망이 나중에 녹슬 거 아니에요. 녹슬어서 없어져요. 성록이 되면 두더지 피해에 큰 영향이 없어요. 제 동상 가서 보면은 이렇게 쭉 호미로 긁어보잖아요. 두더지 부분이 5-6개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두더지는 거의 자기 덫이에요. 지렁이나 군뱅이가 빠지게 하는 덫이거든요. 일부러 덫을 놓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구멍을 뚫어. 저는 유공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두더지가. 유목일 때는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 식재하면 100% 나무 죽어요. 두더지 들어오면. 근데 전체 상토를 싹 고랑 전체를 상토로 만들면 그렇게 피해 안 생겼어요. 예. 그다음에 다 거의 해충인데 나무를 고사시키는 안락하늘소 해충 사전 예방 방지법이 있습니까? 여기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안락하늘소든 그 다음에 그 불벌레 나방이든 뚫고 들어가면 걔들이 흠을 남기거든요. 그것이 꼭 구슬처럼 나무 껍질을 바깥으로 내뱉어요. 그걸 예찰을 해서 바깥으로 내뱉은 것이 5-6개 있으면 나무가 안 죽어요. 그때 방해해요. 근데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쌓여있다. 걔들이 뱉어낸 안에 나무 심들이 뱉어낸 게 쌓여있다면 이 가지는 죽는구나 하고 잘라내고 약을 집어넣는 게 좋고, 한 5-6개밖에 안 보인다. 이런다면은 주사기에다가 친환경 약재 있죠. 홍매기가 됐든 아니면 10분 내로가 됐든 총 맞은 것처럼 됐든 청충 물패가 됐든 뭐든 주사기에 쭉 집어넣으면 방제돼요. 예.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열매를 달고 있으면은 방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달고 있는데 해충의 피해들이 보여요. 네. 혹시 그런 경험을 극복한 자, 적이 있는지? 열매가 달려있고 수확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해충 피해는 기피제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약 못 치잖아요. 당장 수확을 해가지고 판 열매이다 보니까 수확철에 제가 쓰는 기피제로 뭘 쓰냐면 당귀, 계피, 당귀하고 계피를 밥솥에다 삶아요. 밥솥에다 삶아가지고 1번 우려내고 2번 우려내고 3번 우려내고, 그래서 10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당귀하고 계피 합쳐서 2kg를, 당귀하고 계피 2kg요. 2개 합쳐서 1kg 넣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1번 우려내고 2번 우려내고 3번 우려내가지고 합쳐서 10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려낸 물을 놔뒀다가 냉장 보관하셨다가 그걸 뿌리면 가오간에 당귀향하고 계피향이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머리띠에 기피 현상이 있어요. 제가 느낀 왜 그걸 했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기피제를 찾았어요. 찾아보라고 인생이 다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는데 결국 찾아낸 것이 당귀하고 계피제가 됐어요. 계피를 했었더니 모기가 안 달라졌어요. 아침에 모기가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향이 정말 은은한 계피 향이 나서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 다음에 모기도 안 달라들고, 그 다음에 노린재도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린재 틀에 달죠. 노린재 틀에 달면은 순놈은 잡아요. 암놈은 안 와요. 틀에. 암놈도 먹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순놈만 잡는 거예요. 트롯은 가온 바깥에다 나르고 순놈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놔두시고, 가운데에는 쓰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 크레졸 그 약국 냄새라고 하죠. 농약 그 병원 냄새, 그게 크레졸이거든요. 소독제인데 그것을 놔두는데, 이게 친환경 인증기관에 물어봤더니 형님 그것을 쓰면 안 돼요. 나프탈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향만 나는데 그걸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 너 오기 전에는 놔뒀다가 너 올 때만 없애봐. 그리고 너 가면 다시 설치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야 제가 안 보기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효과가 가장 좋은데 노지를 기준으로 그걸 놔두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4월달에 하죠. 뽑힐 때.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에 넣어야 가원에 있는 노른지가 싹 바깥으로 나가요.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저를 간격은 가로 세로 5m 간격. 물하고 프레저하고 5대5로 섞어가지고 한 달 전에 놔두세요. 그 다음에 비가 안 들어가게 하셔도 혹시나 그것이 토양으로 들어가 버리면 토양 건조하면 난리가 나니까 비가 안 맞게 위에도 안 막아가지고 잘 비가 안 맞게 하고 그렇게 쭉 관리를 해주시면 어떤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터져가는 순간 하우스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랬습니다. 네. 그 아까 열풍 온도 관리에서요. 네. 낮 온도 35도까지 하고 네. 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온도 최저 온도가 네. 보통 3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하고 네. 혹시 이 편차가 심하면 냉해 피해를 입을 경향이 없는 거 하고 내가 하는 상식은 그래도 주야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작물 생육에 가장 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강사님 말씀은 거의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이렇게 관리하셔서 수확을 하셨다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냉해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전혀 없었고요. 냉해, 동해 피해 다 없었고, 물론 일부가 부르튼 것이 있어요.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가지가 얼었다가 이제 녹는 과정에 있어서 부르튼 것이 있어가지고 하얀 지백이 나오잖아요. 일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크게 연구에 될 정도는 아니었고, 과일은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맛이 더 좋아집니다. 과일은. 그러니까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일교차를 심하게 해야 맛이 좋아진다고 해요. 아까 질문한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질문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심해야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전류가 빨리 흘러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고 생육하는 과정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잎이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큰 일교차를 내는 그 시기가 뭐냐면 꽃이 만개하기 직전까지의 속도를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잎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광합성도 안 해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노지의 일평균 그러니까 꽃이 만개하는 그 시점부터 매일매일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하순을. 그랬더니 영하로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블루베리 사는데 큰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아내서 하우스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35도 올려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잎이 전개되는 순간부터는 35도 올리면 안 돼요. 일 안 하니까 그때는 30도로 낮춰야 되는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상온이 우리 실내 온도 이 상온이 35도이지만 온도에 의해서 35도이지만 나무의 수채 온도는 35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여름철에 계곡에 발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시원해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35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채 내의 온도는 35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큰 지장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하우스 동이 많다면 올해 한동만 실험해 보시고 이제 준비할 테니까 한동만 해보시고 성과가 있다면 전체 확대시키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안 했어요. 한동 해가지고 소공학과 실패한가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과 관련된 실증이 한 3년 정도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세요. 예. 시설하우스에 예. 그 남부정, 북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올해 그 이상기온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름철 더웠는데 적합한 품종이 북부정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사되고 막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발견했어요. 예.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상공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북부종은 그 여름철에 최고 온도에 몇 도까지 견디고 남부종은 몇 도까지 견디고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듀크는 전라남도 화순에서는 맛없다고 그랬죠. 충청도에 좀 맛있어요. 전라도 화순은 정말 맛없어요. 그러니까 북부종이 시설로 들어갔다 조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종을 시설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 남부종을 넣는 것은 생육도일이 좋은 요구량이 짧고 그런 것들을 심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북부종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면 하우스에서는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종을 하우스에 넣는 것은 손해보면 손해봤지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지보다 훨씬 더. 그리고 온도와 관련돼서는 제가 하우스에서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가는 건 나무집은 안 타졌어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42도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북부종은 조금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지금 충주 남한강 주변에 이렇게 임야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북부종을 심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예. 개발이 한 2, 30 내 심은 거로 중간점. 제 농장에 150곳이에요. 그렇죠. 제 농장에 150곳인데 지금 들어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임야가 더 낫습니다. 큰거 더 되고 배수수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논밭보다 임야가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pH가 재보면 기존에 임야였다면 pH 5.4, 5.8 이상 이될 거예요. 산성 땅이잖아요. 그래서 토양 교정하기도 쉽고요. 그런 땅에서 농사 지으면 굳이 유황 안 집어넣고요. 유황비료만 꾸준히 넣어도 산도 더 아래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농사 짓는 땅은 우리가 열심히 석회를 집어넣어가지고 산을 중성화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교정해야 되는 것이 힘들다는데, 그냥 임야나 이런 데 그냥 대간에서 블루베리 농장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이제 이 블루베리는 지금 농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심고자 하는 데는 임산물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수비라든가 그런 게 전부 개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요, 일단은 전혀 그런 밤을 개간할 때 어찌됐든 임야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를 심대요. 그래서 살짝 다 죽이세요. 지금 싹 파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기에 원하는 그 나무만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를 심든 심어가지고 죽이고 블루베리에서 거기다 다시 개간할 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소 편차가 심해가지고 그거 고민 안 하죠. 사과 같은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해발 150 정도면 전혀 없이 그보다 더 높은 데서 잘 키워요.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만한 과일이 사실 없잖아요. 가수 중에 네. 점점 더. 그러면서 30대의 젊으신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블루베리 학교에도 굉장히 입학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에서 이런 데서 직장 생활을 꾸준히 잘 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의 정도도 상당히 높으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포화 상태도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절박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어떤 노지 재배를 해야 되나 하우스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 아까 마이스터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지르지 말고 일단 하우스 옆에 한 100평짜리 해놓고 거기에서 묘목 1년 키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키우는 방법을 하면서 점점점 좀 키워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아듣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건 노지 화분 백재배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최적의 욕토 구성 재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걸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는
적절하게 비료를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그 화분 용토의 부피, 왜냐면 부피가 너무 커도 이게 비효율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관수 방식은 어떤 게 가장 좋다고 그거 다 생각하십니까? 그거 세 개를 다 설명했어요. 아 설명하셨어요? 아 네. 제가 그럼 아까 나갔을 네.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네. 영토 화분에다 재배한다 이걸 옮길 수 있다는 건 전제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숲이하고 펄라이트하고 7대3으로 섞으면 돼요. 피트모스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성하면 되고, 조성할 때 심을 때 그 밑거름 좀 섞어서 가능하면 코팅비료 쓰는 게 편합니다. 저처럼 유박 쓰는 것보다. 코팅비료, 안에서 코팅비료가 있어요. 그거 섞어서 주면은 잘 자라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분 재배는 과도기예요. 노지로 가든 화단으로 가든 이 과정의 중간 과정에서 묘목을 유목으로 키워나가는 가장 빨리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40cm만, 30cm, 40cm만 되면 1년 딱 키운다 생각해요. 그렇게 키우고 넘기니까 60cm 화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는 게 좋고, 화분으로 영원히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분으로 영원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6년 뒤부터는 수확량이 없어가지고 보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카츄샤님께서 그 역병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용했던 용토를 재활용한다면 소독 다 하고 쓰시면 돼요. 어떤 소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산계 소독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황산계 소독. 황산 네. 근데 황산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황산 뭐 황약품방에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토양 소독한다고 대신 사가지고 그걸로 황산을 쓰는데, 황산 쓰실 때는 물에다가 황산을 넣어야 됩니다. 황산 넣고 거기다 물 부으면 폭발해요. 얼굴 다 됩니다. 몇 대 몇으로 희석을 해서 소독을 소독용으로 쓰시려면 2,000배로 쓰시죠. 2,000배? 네. 소독용으로 쓰시죠. 작물이 없는 거 전제입니다.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소독용으로 2,000배로 쓰는데,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황산을 쓰신다. 그러니까 산도 개정용으로요. 그러면 10,000배로 쓰셔야 돼요. 깨끗한 물, 깨끗한 수돗물이 pH 7.0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것을 10,000배로 황산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pH 3.5로 떨어져요. 그러면 좀 세죠? 블루베리가 자라기에는 pH 3.0으로 3.5로 떨어져 있는 이것을 토양에다 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cm 들어가면 pH 4.0으로 표면에서 2cm만 내려가요. 왜냐하면 찌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양에는. 이것이 완충 작업을 하면서 뿌리에 닿는 시점에서는 pH 4.5 수준으로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유황이 황산으로 변해야 비로소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는 거예요. 유황이 황산으로 변하는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황산을 취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쓰면 안 되고 유황 쓰세요. 유황 마음 편하게. 겁니다. 네, 마음 편하게 유황 쓰시는 게 좋고, 저 말고 저는 또 성질이 안 급하니까 유황을 쓰는데, 성질이 급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황산을 쓰실 때 물하고 섞을 때는 항상 물에다가 먼저 물 부숴놓고 거기다 황산을 넣고 저어야지. 뜨겁긴 하지만 폭발은 안 하지. 황산에다 물 집어넣으면 폭발합니다. 정말 심하게 다 돼요. 회사는 제가 5.0 pH를 맞춰갖고 그걸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뭐 역병이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됐고, 토양은 또 계속 pH 황산을 사용하면서 5.0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pH가 토양이 섭섭하고 5.0으로 맞춰서 써보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황산을 쓰면 산도는 계속 떨어질 것인데 5.0으로 쓰신 것이 제 생각에 역병을 발생하시는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역병을 잡기 위해서 황산을 쓴다 하면 세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저도 이야기해요. 아니, 기존에 역병이 있기 전에 사용했던 거고, 일반 뭐 닭살이나 이런 생산 제품을 이렇게 해가
가봤어요? 부정이 파가지고 토양에다 물 부숴서 어느 정도 빠지는지 확인하셨냐고? 그 배지를 배지로? 배지를 돼 있기 때문에 피부서 걸어가 있는 그런 거 할 때는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안 되면 방법은 방법 같은 쓰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근데 역병이 확실하던가요? 시설에다가 몇 개밖에 나오고. 어찌됐든 보면 화학약품 쓰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포기하고 역병이 있는 부주는 포기하고 다른 부분만 친하게 유지 받으면 유지 돼요. 내년에 다 왜냐면 2년 전부터 계속 키워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팍 죽으니까 기사가 이렇게 2년 전인데 그 시청에서만 해도 뭐한 1000도 이상이 돼요. 그걸 어느 정도 다시 해주고 또 다시 한다고 해도 뭐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데는 전염이 안 된다는 그런 공장을 못 보내니까 빵 같은 거, 논란이든 이 약을 쓰려면 치료가 된다라든가 이런 의원하거든요. 아까 역병과 관련된 약제 있잖아요. 그거 제가 쓴한테 좀 이따 내일 주시면 버려요. TL에서 등록된 약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가에서 이런 거 지금 뭐 새로 많이 구입하실 거예요. 그럼 그 영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방대로 충분해서 묘목을 파는 게 괜찮은데 저처럼 그냥 뭘 모르고 사갖고 그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묘목을 대대하시는 분들도 좀 신경을 써갖고 지금 뭐 병원이 다 있으니까 이만 봐주고 있는 그걸 다 이게 이제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뭐 그냥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걸 안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묘목과 관련해서 제가 묘목 장사를 안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강의하러 다니는 놈이 어찌됐든 이렇게 묘목을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놈 새끼 또 지 나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저는 이렇게 품종과 관련해서 마음대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묘목 안 파니까. 그래서 좀 편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왜 묘목 좀 팔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강의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자유로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네. 자주 쓰는데 네. 사실 좀 피해야 될 시기, 연면 시기할 때 꽃이 피다든지 아니면 뭐 열매가 익어간다든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꽃이 착색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꽃이요. 벌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열매가 맺으려고 네. 하는 시기. 그때는 친하게 할 때도 쓰면 안 돼요. 꽃이 펴가지고 꽃이 치고 이제 그때는 써도 되고 수정이 다 됐으면 써도 되는데 꽃이 피는 과정에서는 친환경 약재 그 무엇이든 홍매기가 됐든 뭐가 됐든 쓰면 안 돼요. 송충 약재가 됐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이 하우스에서요. 하우스에서 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 뭐냐면 바실러스 균은 안 듣거든요. 빈티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실러스 균하면 어렵죠. 미생물이에요. 그냥 미생물인데 그것도 구하기 힘들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하고 그래가 공급을 해주고 있는 미생물 제재 있죠. 그걸로 치세요. 그러면 곰팡이 돼요. 그걸로 치고 곰팡이 잡으니까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해결해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콩맹이들이요? 콩맹이를 이제 뭐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에서도 한 번씩. 네, 제가 그거는 여기 설명 안 했는데 약재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친환경 약재에 대한 설명할게요. 데리스 메모하세요. 데리스 제충구 그 다음에 보삼 데리스 제충구 보삼 그 다음에 리모인 저는 이 네 가지 쓰고 있거든요. 요 네 가지를 사상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환경 약재 내가 따라 만든 게 없어요. 자산 오일 안 만들어요. 님 오일 인도 멀구슬나무라고 그래요. 멀구슬나무, 우리나라 멀구슬나무가 같은데
인도 니모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파냐면 그린포커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예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린포커스. 거기에다 사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홍맹이, 청춘불패, 다싸, 모두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잖아. 충격파. 다 이 범위, 이 원료 안에 다 있어요. 10분 내로 총 맞은 것처럼 전부 다 이 원료를 가지고 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니모이라고 제충국, 니모이라고 홍맹이, 그 다음에 아니야, 홍맹이라 니모이라고 제충국, 니모이라고 보상, 니모이라고 베리스 이렇게 따로따로 세 번을 썼어요. 근데 너무 지겨워서 올해는 내성이 생기든 말든 한꺼번에 죽이고 한 번에 치자 해가지고 진딧물이 왔을 때 한 방에 세게 쳤거든요. 몇 배를 쳤냐면 각각 800배. 실제로는 400배죠. 200배죠. 아주 세게 쳤어요. 그랬더니 한 번 치고 올해 수확했어요. 언제까지 하냐면 언제까지 농약을 치냐면 색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5일 정도는 다 뺐어요. 미국을 했어요. 색이 돌기 과일이 색이 돌기 시작하면 5일 정도는 다 빼고 제충도 고사 베리스 3개만 섞어가지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과일에 약근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에 약근이 남으니까 오일을 준 거예요. 다 4가지 다 인체에 무의한 거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생과를 먹는 것이라서 껍질까지 먹는 과일이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아예 저는 약을 안 치고 기피제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세게 치우면 피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200배로 쳤으면 각각 800배예요. 그러니까 4가지잖아요. 4가지를 다 각각 800배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도 지겨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결론은 세게 쳐보자. 나무가 죽든 말든 했더니 그렇게 한 번 치고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블루베리 이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오늘 오전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가루 마이스터님께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